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의 정치야시장 오늘 8월 18일 월요일 순서고요. 오늘 한 주의 시작 정치 시사 소식을 팩트와 직설로 파박 기선제압을 합니다. 월요 초토화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늘 베트남에 우리가 한 발 가까워진 겁니까? 이렇게 베트남 광고도 들어오고.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PPL이 들어왔습니다. PPL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무사운드로 우리 김한 기자님과 김민하 평론가님과 함께 25GO 상품을 저희가 아까 만나봤습니다. 고품격 프리미엄 셔츠. 25GO. 근데 이거 이따가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25GO 상품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저희가 방송 중간에 따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는 인서트를 딴 거예요. 네, 오늘 공약을 거세요. 뭐 몇 명 이상 보면 웃장 까고 갈아입겠다.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베트남에 가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오늘 일단 몇 명? 1,500은 일단 넘어가야 광고가 될 것 같고 1,500 넘어갔을 때 광고를 하고 한 2,000명 넘어가면 제가 이제 웃장 깐다. 웃장? 웃장이라 그래요? 네. 우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웃장 우리 동네에서. 아 그래요? 김민하 평론가님 동네에서 뭐라 그래요? 다 하죠. 둘 다 합니다. 네, 웃장, 우통 네. 둘 다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까진 않아도 네. 3천 넘어가면 찢어요. 아니 혐오스럽잖아요. 아니야 재밌잖아. 아니, 유튜브를 언제부터 그렇게 박용식은 방송에서 셔츠를 찢어. 선정적으로 갔다가 뭐 저희 언론 얘기 오늘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바람직한 기자입니다. 저희 2,000명 넘어가면 일단 옷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양한 사이즈를 저희가 마련해놨는데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사이에 좀 일찍 저희가 문을 열었는데 이호지호님 우리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호지호님이 또 찾아오셨고. 외계동물님도 오셨고 옷 보시느라 정신없다고 나리미님 네코코네코님 허연주님 하이모어님 시방남천동님 빌리지님도 오셨고 영식 앵커님 예전부터 너무 잘 보고 있었다라고 야시장 화이팅이라고 이호지호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심지어 슈퍼챗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호지호님이 박용식 앵커만 응원했기 때문에 옷은 역시 박용식 앵커가 입어요. 근데 두 분하고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요게 한 사이즈 사장님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X라지를 보통 입는데 2X라지 내지는 3X라지까지도 함께 입어볼 수 있는 시간 가능하다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체크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무사운드로 인서트 딴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광고 들어왔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화면만 담았습니다. 베트남에 한 발 가까워졌다. 베트남에 저희가 2달 안에 30만을 가게 되면 베트남 야시장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 소수가 초대가 가능하다라는 저희 대표님의 공언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띄우는 건가요? 전세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항공권을 같이 항공권과 숙박까지는 베트남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분 시간 되면 같이 갈 수 있다. 좋다. 근데 안 될 거잖아요. 모르죠. 베트남 어디로 가냐에 따라 뭐 숙소가 어디냐 뭐 이런 거 다 우리도 좀 받아봐야죠. 받아봐야 돼요? 네. 기자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편의가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좀 확인해봐야죠. 아무튼 이호지호 사장님 V맥도 만들어주세요.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 보디보디님 야시장 잘 되니까 너무 좋다. 이호지호 색깔은 뭐가 제일 인기 있나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호지호는 이제 시작하는 작은 패션 업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정치와 시장과 함께 평생의 동반자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팥죽색 이쁘다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제가 저랑 취향이 같으신 분이네요. 팥죽색. 이거 이따가 저희가 각 잡고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지호 상품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언론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할 건데 월요 초토화 시간에 오늘 언론 초토화 시키고 또 시사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좀 바쁘게 가보긴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정권 바뀔 때마다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이런 거 분류를 참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자유, 우파, 미정갤 여기가 이제 DC 인사이드 갤러리인데
여기에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 명단이 올라가 있대요. 80주년 광복절 전야제 이승환 가수님이 또 오늘 저번에 출동을 하셨고 오늘 또 뉴스 앞차기인가 거기 코너에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의 문화?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건 본인뿐이죠. 근데 그렇죠. 그걸 외부에서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연예인이니까 그런 것까지 일정 정도의 뭐 유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른바 뉴스의 주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과거에 출연도 안 시키고 방송에서 자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부터 내가 방송에서만 잘리면 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게 이게 실제로 뭐 네티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저 사람의 성향, 저 연예인의 성향은 좀 좌파인 것 같아. 저는 좀 우파 같고 뭐 이러고 넘어가면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어떤 방송에 직접 출연이나 혹은 뭐 정부 기금을 받는데 제약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번졌던 예가 있고 과거에 처벌받았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방송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송에서 가족이 북한 사람이다 뭐 이런 황당한 루머가 막 나오기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니까 고화성, 박보영, 뭐 엔믹스 멤버 규진, 추 이동욱, 뭐 이채연, 조진웅, 최민식, 박명수,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갖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좌파들의 세상이네. 국민 MC가 좌파네. 자기 좌파의 나라네. 박아놓고 말이에요. 뭐 거기서 공연했다고 거미, 싸이, 10cm, 다이나믹 듀오, 크라잉넛 이런 사람들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진행자도 있잖아요. 뭐 아나운서들 진행하면 거기도 이제 좌파가 되는 모양이에요. 도경환 아나운서가 진행했나요? 그거는 전야제고. 예, 전야제였나 임면식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강지영. 예. 총통님. 네. 김민하 공화국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분류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명박 때 좀 극심했던 것 같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좀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층위가 있어요. 첫째, 사람들이 이러는 거 그냥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예를 들면 정치적 지향이 있으면 안 되냐. 그리고 뭐 쿨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지향인지 여부도 모르는 것이거니와 공개적으로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난 이런 정치 성향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노래든 영화든 뭐 그런 것들을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작품은 작품이고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은 지향이다.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모아놓고 뭐 시끄럽게 이거가 뭐 어쩌느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층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층위는 제 세 가지 층위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네. 두 번째 층위는 이제 그러면 될 일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실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체계적인 배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른바 이 민주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이제는 막 해요. 네. 뭐 예? 김은국 씨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지 뭐 예? 그런 게 뭐 밝혀진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보수 정권들이 했으니까는 당연히 민주 정권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보수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향을 가진 연예인들을 탄압했으니까 당연히 민주 정권도 이제 그랬을 것이고, 그 피해자가 나다 이러고 다녀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의로운 일이고 뭐 이런 자기만의 서사를 또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자기만의 정치적 서사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사실상 가짜뉴스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층위가 있어요. 이걸 왜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여기 DC 인사이드 미정계리 이걸 왜 하고 있느냐? DC 인사이드 자유우파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내란 3결 뭐 맞아요. 네, 뭐 이런 거 주로 하는 이런 내란을 뒷받침하는 세계관 재생산하는 주요한 어떤 커뮤니티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이런 거 왜 자꾸 하느냐? 예. 세상이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좌파 천지라는 겁니다.
좌파가 기득권인 거예요. 세상이 좌파가 다 기득권인 것이고 그만큼 무서운 곳인 거예요. 그리고 친중이 다수고 곧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곧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기 직전까지 돼 있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은 이 나라를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이제 정권인 겁니다. 그 스토리의 하나로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얘기가.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바람 앞에 등불이기 때문에 누굴 믿고 가야 되느냐? 윤석열 믿고 가야 되고 윤석열의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이것과 이러한 기득권 구조와 싸우려고 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층위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층위 왜 이러고 사냐 이러지 말자라고만 얘기할 거리가 지금 아니게 된 이 비극적인 우리 예.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행태이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뭐 명단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고 지금 이제 층위를 다 나눠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게 뭐랄까 실제 본인이 그게 이제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뭐 운동선수인지 간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그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남이 이거를 이제 넌 뭐야? 라고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그 정치적 성향이라는 걸 이제 공개를 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주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완전 반헌법적인 주장을 자신의 성향이라고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그런 유명인들도 꽤 있거든요.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들 좌파라고 주장하고 자신하고 이런 거에 대해 스스럼이 없는데 그게 헌법 안에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주장해도 되는 건데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가만 지켜보면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얘기하거나 내란에 반대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은 주장 자체를 우리가 공론회장에서 이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 아닌 건가요? 저는 헌법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그래요? 본인이 헌법 밖에 있습니까? 네, 저는 헌법 반환법 밖에, 좌파, 그래요? 헌법 밖에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비헌법 좌파.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항상 왜냐면 혁명을 일으키자 헌법 밖에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그런 주의자였어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네네네네. 무시무시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요? 네. 나는 이제-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봤는데. 아니 근데 근데 그 생각을 방구석에서만 해. 괜찮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자칭 좌파들이 네.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나는 이 나라의 헌법을 언젠가 파괴할 것이야. 나는 혁명 일으킬 것이야. 네. 언젠가 두고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윤석열이 저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저러니까 갑자기 다 네. 헌법을 지키자.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스스로 다 그런 깨달았어. 거였어요? 지금 깨달은 상태예요. 나는 그게 아니었구나. 대한민국의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헌법 지킴이가 돼가지고 예. 나는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착각 속에 빠져 살았구나. 네. 헌법 안에 좌파였구나. 네. 갑자기 깨달으신 거죠?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갑자기 개몽룡이네 그러면. 예? 개몽룡이네. 개몽령이 아니고 그 정도로 윤석열이 너무 이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그냥 입만 사른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다행입니다. 92년 내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진보주의자들이 나와서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어떻게 헌법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왕년에 무슨 학생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혁명 일으킬 것인가 막 문건 쓰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헌법을 짓밟을 수가 있냐 막 이러는데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나와서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법정 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황당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근데 아무튼 언론적으로 얘기해서 예. 이게 최근에 뭐 양궁 선수인지 누구가 이제 뭐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양궁 선수인지 국가대표 뭐. 선수이신데. 네. 근데 이분 잘 보면은 이분의 주장이 완전히 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거 김학의 전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네. 나는 내가 국민이 아닌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다른 뉴스는 잘 안 봐도 스포츠 뉴스는 거의. 예. 네. 이군은 뭐 공인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평소에 이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평소 중도 좌파이다. 중도 좌파이다. 네.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이제 윤석열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는 우파적인 생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봤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개념이 다 틀렸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태어났으면 중도 좌파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면 중도 좌파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혀 그 이념으로 내가 뭘 지향하느냐와 현실 정치 세력 뭘 지지하느냐 이건 이제 지금 다를 수 있는 문제이고 네. 예를 들면은 중도 지향적인 또는 중도 우파적인 분들도 민주당 얼마든지 지지합니다. 네. 지지할 수 있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 커버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원래. 예. 그런 것이고 근데 뭘 자기가 중도 좌파라고 합니까? 거기서. 여기부터 개념이 틀렸고. 그다음에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무슨 뭐 이 보수 우파적인 생각이다. 아니죠. 보수 우파도 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보수 우파라는 분들은 네.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이거는 극우적인 생각이거든요. 극우 아주 영어로 far right라고 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극우 포퓰리즘적 담론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극우 포퓰리즘 담론이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의 이런 주장은 이 체제를 위협하고 네. 과거에는 운동권들이 체제를 위협하고 싶었지만은 네. 그건 이제 안 그 얘기는 됐고. 네. 별다른 얘기고 예. 이 체제를 위협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저 개인은 저런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일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은 논파되고 공적으로 다뤄져야 될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현재 이 대한민국의 이 뭐 체제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뽑힌 이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든지 하는 게 과연 국가대표로서 적합하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현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나가본 거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언론 얘기하겠다라고 일단은 운을 띄우긴 했는데 오늘 왜냐면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본인이 띄웠어요. 실제 정부 광고 실태 파악을 지시를 하면서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리면 신속하게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면서 언론개혁 이슈를 실제 띄웠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실제 어떤 언론에게 광고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언급을 할 건데 시사저널이 조사한 2025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 매체 부분 이런 거 보면 MBC가 압도적으로 뭐 전문가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여론조사에 나와 있고 KBS, JTBC, 뭐 SBS 주로 이제 전파, 지상파 방송들 혹은 케이블 뭐 이쪽에 있고요. 그 일간지에 저 밑에 보니까 한겨레도 나와 있네요. 중앙일보하고 동률로 일단 나와 있고 2024년 조사도 보니까 MBC, KBS 이때는 조선일보가 3위로 되어 있네요. 예. 전문가도 이제 일단 동일하고요. MBC, KBS, 조선일보 순서였고 이번에는 MBC, KBS, JTBC 예, 일반 국민에서 4등이 SBS, 전문가에서 4등이 조선일보 이렇게 나와 있고 열동률이 높은 언론 매체 분야를 보면 MBC, JTBC, SBS 순서고요. 일반 국민상. 전문가에선 MBC, JTBC도 네이버 들어가 있고 이게 재밌는 게 4등 쪽에 유튜브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그만큼 많이 애용한다라는 게 열동률이란 조사에선 표현이 됩니다. 2025년 조사에서는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서는 유튜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제 이런 조사를 저희가 함께 거론하는 이유가 달라진 어떤 지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이고요. 이제 지금 뭐 다양한 언론사들이 유튜브 매체에 깜짝이야. 왜 그래? 저 때리시려고 한 거야? 뭐 깜짝 놀랐네. 여기 뭐가 있길래 이게 뭔가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여기 그다음 뭐가 앞에서 누가 볼까? 그래서 어쨌든 언론 매체에 대한 이 조사를 해본 건데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끼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한겨레도 끼고 있고. 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에 대한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네이버가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네이버가 뭐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통 플랫폼 자체를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들이랑 같은 반열에서 봐야 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포털 체제가 된 이후에 지금 거의 25년 가까이 오면서 네이버에 대해서 뉴스를 보는 거지.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내가 조선일보 뉴스를 봤는지 한겨레 뉴스를 봤는지 많이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일반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패턴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여기 유튜브가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몇 년 된 현상인데 이건 사람들이 매체랑 유튜브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거를
일반 국민들은 나는 그걸 신문에서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또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가짜뉴스 관련된 첫 번째 탐사 기획을 했었었는데 멋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한 30년 전에 막 싸워. 네. 나랑 박영식 앵커랑 막 네, 싸워. 네, 네.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논파합니까, 이 사람을? TV에서 나온다. 야, 이거 텔레비에서 봤어. 야, 이거 내가 신문에서 봤어. 이러면 끝나요. 아. 그러면 사실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신력이 있었던 예, 매체였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야, 내가 이거 TV에서 봤어. 이러면 뭐라고 했어? 윤석열 같은데 방금. 뭐 어쩌라고 이러겠지. 뭐 어디서 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인식,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 감각이 변해 온 거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가 들어갔다라는 건 뭐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거의 유튜브가 압도적이기도 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 매체 영향력이 작은 나라들은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자체가 이제 유튜브가 모든 것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쪽에서 다 높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 조사도 그렇고요. 2025년 현재 조사도 그런데 전문가 집단으로 가면 유튜브보다 네이버를 더 높게 그 열동률이 높다라고 쳐주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사를 보기 때문이겠죠. 기사를 보고 포털을 더 주로 쓴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여러 이 언론의 기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하수 처리장처럼 하수 종말 처리장처럼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러 기사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놓고 보기에 좋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 중심으로 기사를 찾아보기 좋으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기사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여러 언론에 뭐 실시간으로 뭐 쭉 펼쳐지는 기사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잘 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요약해 주는 거 오히려 듣기 좋아하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이 컨텐츠들을 뭐 배치해 주기도 하거니와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검색해서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김민하 공화국에서 신문 검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기사에 대한 요약을 좀 해주는 거를 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열독한다. 그래서 열독률을 보면 일반 국민은 심지어 4위가 유튜브고 7위가 네이버예요.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기사 요약을 하기 위한 유튜브를 따라가는 경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유튜브라고 일반 국민들이 답을 하지만 거기엔 다양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실 그렇죠. 이 유튜브가 답이 제가 볼 때는 큰 좀 걱정거리예요. 여기 답이 유튜브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건. 답이 유튜브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박영식의 2호 지호라고 나와야지 답이. 아니 왜 박영식의 2호 지호는 뭐야? 박영식 2호 지호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아 이게 안심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유튜브 안에는 예를 들면 극우 코인 유튜브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죠. 이 안에는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 뉴스 제공하는 사실 뉴스도 아니죠. 극우 코인 유튜브 그게 뉴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골라 잡아가지고 보면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런 점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를 트럼프 영향으로 페이크뉴스라고 많이 입말로 쓰는데 학술적으로는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 반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유튜브에서 지금 유통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뉴스라고 인식되는 어떤 채널들이 사실은 반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예요. 언론의 위기예요. 근데 언론은 이 반사실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요. 뭘로 경쟁을 하냐? 재미로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뭐 신문이 어떻게 됐네, 뭐 신문이 뭐 하지만 신문이 아주 임팩트 있는 보도를 하면 그날 하루에 아젠다 세팅을 신문이 합니다. 해냅니다. 근데 결국에 그러고 1년에 뭐 한 365일이라고 하면 신문이 그거를 최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50일에서 100일은 해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문이 여론 주도력이나 이런 거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방식이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네이버에서 본 지가 한 20년 됐고 최근 5년은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문에서 아젠다 세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왜냐? 자기가 본 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봤거나 네이버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 보도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입말로 얘기하는 그 느낌이라는 게 내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 뭐가 나왔더만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씨가 예를 들면은 좀 이따 얘기할란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에서 회장님을 만났더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에 박영식이가 얘기를 하더만 박영식의 2호지호에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박영식이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박영식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문 보고 알았겠지 뭐. 신문에 났거든. 네이버 보고 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발단되는 팩트를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한 녀석은 결국은 어떤 언론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조가 이거는 언론의 공급자들의 시각인 것이고 예.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신문에서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스매치가 실제로 있는데 어떤 녀석들은 이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아까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짜 뉴스와 예. 자기들만의 그 옹알이와 예. 거의 옹알이지 극우코인 유튜브 그 예. 옹알이들이지 뭡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섞어갖고 막 지금 발신하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우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신문이 팩트를 뭐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거나 예. 아니면 어느 뭐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이 장난친 거나 네. 아니면 그거 유튜브에서 옹알이를 한 거나 네. 박영식의 이호지호가 한 거나 똑같다 이게. 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가치가 약간 이제 동일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그렇죠. 거죠. 그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 잡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거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와 열독률 높은 언론 매체를 일부 제가 이제 구두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시사저널이 조사한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살짝 공감이 가면서도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김한 기자님과 우리 김민아 총통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네네. 때마다 어느 정권에서는 MBC가 1등을 하고 어느 정권이 또 바뀌면 조선일보가 1등을 하고 이거 자체가 한국 언론이 맞이하고 있는 두 가지 극한 지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자들의 정파성이 있어요. 수용자들의 정파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예.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신뢰하는 언론의 순위가 확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언론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포털에 뉴스를 공짜로 공급해온 체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로 경쟁을 하는 체계 속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 말하자면 정말 그 중요한 거를 해놓고 이 영향력이나 순위를 포털이나 유튜브한테 계속 내주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디스인포메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 이건 뉴스 생산 체계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기도 한데 특정 연령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뉴스가 아닌 거를 가짜 뉴스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준. 그 고연령층이 판단하는 가짜 뉴스의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 뭘까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살아온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반하는 근데 뉴스는 뭡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제 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입력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얘기가 돌아야 그치 사실은 이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맡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도전 같은 거죠. 참. 근데 또 야시장에 와서 이런 아니요. 굉장히 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아까 저번에 내셨던 리포트의 이름이 가짜 뉴스의 뿌리를 찾아서죠. 그게 이제 옛날에 애써 기도 운동이라고. 예. 기억납니다. 아주 오늘날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 자들과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윤석열 옹호 운동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뿌리를 보면은 찾아가 보면 극우 기독교의 그 논리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그 집단의 이름을 따서 뭐 여의도파다, 광화문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극우 기독교 내에서 네. 종교적인 그 담론에 뿌리를 막 갖다 보면은 애써 기도 운동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처음에 기승을 부리고 온갖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가짜뉴스 생산하고 뭐 그때 당시 코로나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갖고 막 할 때 그것을 최초로 또 이렇게 추적 보도해가지고 기획을 쭉 했던 그러한 일을 했다. 예. 그거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나요? 그럼 뭐 그해 거의 모든 언론상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애써 기도 운동에서 네. 한겨레에 와서 막 그 1인 시하고 그랬어요. 1인시위 아니라 시위 막 깽가리 치고 시위를 했었죠. 뭐 우리가. 방송 그거 네. 틀고 막. 이 가짜 뉴스라고 이게 가짜 뉴스. 노래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요. 아 그때 내가 외웠었는데 지금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가짜 뉴스만 되는 한겨레를 패가내라. 뭐.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김한 기자에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질문 하나 소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종사자들 중에, 그러니까 즉 이제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보면 기자들은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동시에 입사 준비를 하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 오. 경계가 많이 옅어졌는데 예전엔 달랐다. 과거에는 저희 회사는 면접 보면 나는 올해 떨어져도 내년에 또 한겨레로 오겠다 이렇게 로얄티가 되게 높은 선수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경력 기자들 중에 한겨레 오겠다 이런 기자들 굉장히 높았는데 예.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언론 그리고 너무 조금 뽑아요. 너무 조금 뽑기 때문에 예. 여기저기 지원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어서 지금은 뭐 과거보다는 많이 옅어진 편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예. 그 어쨌든 간에 나는 뭐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갈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갈등 많죠. 내가 그래도 저 돈을 조금 주더라도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나 개인의 마음에서 말이에요. 개인의 마음에서. 네. 나의 선택지 기준에서. 그렇죠. 근데 한겨레가 정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네, 말해줘요. 네, 말해줄 뭐. 수도 있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야. 개인의 기준에서 네. 그래도 뭔가 양심에 따라 한겨레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 그래도 예. 내 인생 좀 피고 싶은데 네. 조선일보 선택할 것이냐. 근데 이제 현실에 굴복해서 예. 조선일보 선택을 합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좀 지내다가 예.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겨레 내는 쪽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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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개인의 그 현실이라는 게 네. 녹록지가 않고 그냥 네. 한겨레에 어쨌든 풍운의 꿈을 안고 들어갔지만 이게 진보 언론이라더니 들어가 봤더니 이게 아주 꼰대들의 집합소다. 이래갖고 때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다 이런 식의 느낌. 네, 근데 뭐 조선일보 안 가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아무튼 이 꼰대들의 이런 회사에 못 다니겠다. 이러고 근데 때려치는 사람도 있다. 한겨레 조직 문화에 본인은 저도 뭐 꼰대예요, 한겨레 구성원이지만 뭐 박영식 앵커도 언론사에 종사했었고 근데 한겨레 조직 문화가 네, 네, 꼰대다라고 하면 다른 네. 언론사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아무도. 구성원들이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민아가 제일 활기를 띠는 주제가 한겨레 관련. 김민아가 제일 열독하는 매체가 한겨레 노부예요. 네. 아니, 그래요? 나 한겨레 뭐 일 있어 이분이 어떤 가잖아요? 분인 줄 아세요? 네. 방송에서 한겨레 욕하려고 한겨레 돈 내는 분이에요. 그러셨구나. 나는 떳떳하게 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잠깐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네. 오늘 사실 통일교 쪽에서 지명 광고를 냈는데 네. 참 그게 그 조선일보의 일면에도 동일하게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인즉슨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일방적인 일탈을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억울하다 이 광고를 다 냈어. 근데 한겨레도 일면에 하단에다가 냈고 경향도 낸 거예요. 우리 또 욕하려고 한겨레 구독하시는 김민아 독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겨레 혼나고 싶습니까?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네네. 그 일반적으로는 네. 경영과 이제 편집이 분리가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뭘 싣느냐 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편집권, 그러니까 지면에 어떤 기사를 싣느냐하고는 예. 판단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다고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또 원론적으로는 광고를 뭘 싣든 사실 그거하고 신문의 내용하고는 논조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원론이에요, 원래는. 원론인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한겨레다. 예. 또 정부 광고를 봤잖아요. 예. 근데 이 신문은 어쨌든 4대강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뭐 맨날 일면 기사가 4대강 해갖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걸 막 해요. 4대강을 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네네네. 4대강 돈 낭비, 4대강 이명박의 음모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대우나 음모 네. 이런 걸 막 하는데 예. 밑에 광고는 예. 이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게 막 나오고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세상에. 뭐 그런 게 이제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 그 경영 쪽에서 네. 이러저러한 광고는 하지 말자, 예. 받지 말자. 예. 또는 예를 들면은 한겨레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진보적인 가치,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는데 그 악랄한 기독교 쪽에서 예. 이 극우 기독교 쪽에서 예. 의견 광고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이상한 거 내고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네. 거 받지 말자. 네. 이렇게는 가는데
그게 근데 100% 그러면 모든 광고에 대해서 우리 지면 논조랑 맞냐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의견 광고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의견 광고라고 하는 영역이 어쨌든 지면 영향력에 기반해서 그거가 되는 게 때문에 이거 이제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광고가 한겨레 지면에 실리는 게 통일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말하자면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저기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 왜 우리 김한 기자님이 이렇게 한겨레 일면 지면 광고가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시길 모릅니다. 바랍니다. 진짜 모르시기 몰라요.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한겨레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내부 구성원들은 잘 몰라요. 실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룬다라는 아이템을 제작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그리고 여전히 네. 한겨레에 그런 광고가 실렸네 안 실렸네 논란이 되는 매체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한겨레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겨레의 가치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기자들은 그 광고가 실렸는지를 하루가 다 지나도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 신문을 안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참 바쁜 하루 속에 네. 자기들 신문을 왜냐면 채 못 보는 내일 경우가 나갈 예. 내일 나갈 기사는 이미 어저께 다 봤거든. 자, 우픈 얘기를 좀 했고, 네. 예,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도 이렇게 두 분이 잘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진행자 입장에서 그렇고요. 광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 광고 집행의 실태 파악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언론재단의 2024년도 정부 광고 집행 내역 중에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 광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입니다. 자, 1, 2, 3위. 동중조입니다. 동중조. 근데 조선이 3위인 이유는 네. 제가 알기로는 조선이 정부 광고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조선이 1위인데 그 사업비용까지 합치면 조선이 1등일 겁니다. 동아 98억 2,500, 중앙일보 86억 9,200, 조선 82억 8,500인데 나는 여기서 놀랐어요. 4위 매일신문. 이게 놀라운 거죠. 4위, 5위가 놀라운 거죠. 4위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대구의 조선일보라고 보셔도 되는데 대구의 문화일보에 가까울 거예요. 그죠? 조선과 문화를 합친 것보다 더 맞아요. 세요. 더 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매일신문은 반드시 폐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우 신문이라고 봐요. 근데 매일신문이 66억 5,200입니다. 5위가 문화일보 62억 4,200인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냥 일간지 이름만 얘기할게요.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겨레는 어디 있느냐? 저 밑에 41억 4,6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경향이 43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근데 저는 매일신문 4위는 놀랍고 문화일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두 분이 평가하시면 들어볼까요? 자기 주고 싶은 입맛에 맞는데 준 거죠. 뭐 다른 거 설명이. 그러니까 조중동은 예를 들면 정부 광고도 단가가 집행되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발행 부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조중동이랑 경제지까지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4위의 매일신문, 5위 문화일보는 발행 부수로 보나 전파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정부의 입맛에 맞았으니까 정부 광고 땡겨주는 거고 이 정부가 이 광고 집행을 하는 걸로 언론을 길들이고 줄 세우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시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더 받으려면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서울신문이 극적인 논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사실이죠, 정부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그런 여기도 것들이 이제 유승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이 숫자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 총통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서울신문 같은 경우 사실 정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기가. 제가 너무 이제 일반화하는 거일 수 있는데. 환경 매경을 제외하고는 지금 8위가 서울신문이에요. 그렇죠. 특히 서울신문은 이제 서울신문이 그런 것이고 서울신문은 존재론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저거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권에서 네. 여기다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로 사실상 이 정도의 어떤 자금을 이제 유치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 민간의 광고 이런 건데 여기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이 정부하고의 어떻게 표현하면 유착 광고가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뭐 정부로부터 얻어먹기만 하고 해주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해줄 것도 해주면서 유착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구조가 오늘날의 이제 언론의 이제 신뢰의 어떤 그 붕괴를 이제 예. 맞이하고 있는데 예.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그렇죠. 광고 말고 어떻게 그럼 언론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예. 지금은 그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언론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아니더라도 예. 정부 광고가 아니면은 그러면 민간으로의 광고를 민간 광고를 엄청나게 수주하면은 그러면은 이 논조가 네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자본으로부터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언론이 되겠죠. 예. 그러면 언론이 그냥 배를 쫄쫄 굴으면서 기자들 월급은 한 달에 한 한 10만 원 주면서 예. 그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쫄쫄 굶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냐? 예. 그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이 다 없어지겠죠. 예. 답은 뭐냐? 음. 굉장히 지난한 어떤 일인 것이고 결국은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구독하는 사람들이 상당 비중은 이 구독의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100%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5대5 구조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갈 길이 상당히 멀고 이러한 언론의 신뢰 구조에 저하가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그게 되겠느냐.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제 뭐 입맛에 맞게 또 그리고 뭐 정책적 차원의 집행이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11위하고 20위에 넘어가면 영남일보가 12위인데요. 48억 3,500이고 강원일보가 48억 1,100이고요. 그 뒤에 경향신문이 43억이고 한겨레가 41억. 그리고 그에 준하는 아시아투데이가 심지어 39억 6,200이고요. 이거 좀 놀랍네요. 아시아투데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도 좀 중요한 거. 윤석열 정권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네,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럼요. 누가 주필로 있었는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성국영님. 예. 고성국 박사가 아시아투데이 주필로 있었고 아시아투데이가 사실상 좀 마찬가지로 매일신문보다 더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였다라고 보는데 팍팍 밀어준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심각하게 대통령 말씀처럼 이런 언론사들이 만약에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실제 반헌법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광고 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문의 자립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미디어 바우처라든지 등등의 이런 제도가 뒷받침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광고 집행은 이게 스카이데일리 얘기 나왔을 때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자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만 올렸다고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을 언론들이 다수 했더군요. 좀 짜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은 짜치는 이슈고 조국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같은 사람은 조국의 뭐 본성 얘기까지 하는데 음식 먹고 예를 들면 내가 메인 디시 올려야 되는 게 무슨 뭐 불문법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짜치는 이슈고, 그러니까 조국이 이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입장에서 거의 지금 유일하게 잡을 동아줄이 지금 조국 전 대표 이슈인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방송 같은 데 가서 보수 쪽 인사들이랑 무슨 뭐 이런 토론도 아니야 사실은. 무슨 이 주댕이 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옹알이. 예. 옹알이 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얘기하는데 조국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예. 윤석열 얘기도 조국 대표 얘기하고 무슨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왜 체포영장도 나왔는데 왜 응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조국이 나오고. 예, 조국 전 대표도 옛날에 법정에서 증언 안 하지 않았느냐.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거랑 뭐 그거랑. 근데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형성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뭐냐. 자,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 오늘 조선일보 논조가 딱 그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안 중도 실용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상대 진영도 포용하는 어떤 그러한 인사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네. 아젠다도 뭔가 AI 산업 이런 걸 키우고 막 이런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좀 관계 개선 좀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모드로 가면서 네. 좀 뭔가 전형적으로 좀 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가 어려웠네. 좀 곤란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네. 물론 그러면서도 계속 꼬투리 잡았지만. 네. 근데 요게 딱 나오면서 프레임을 형성하기 너무 좋아졌어. 뭐냐면 봐라 조국 대표를 사면했다. 그것은 뭐냐?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을 사면했다.
그거는 과거에 너네 뭐 생각나? 문재인 정권 같은 거야.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지 문재인 정권은 뭐야? 전형적인 진보고 강경파야. 소득주도 성장 막 이런 거야. 돈 쓰고 국가 채무지고 막 이런 거야. 예.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내로남불이고 파렴치고 그다음에 뭐 겉과 속이 다른 뭐 사람들이고 위선적이야, 이런 그렇죠. 거죠. 위선이고 이게 가는 건데 예. 된장찌개가 나왔다. 예. 근데 된장찌개 전에 한우를 먹었다. 위선이구만 이게. 위선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한우를 먹었는데 SNS에 한우를 안 올리고 어떻게 된장찌개를 올릴 수가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조국의 위선이다 이거 하고 싶은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런 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여기 지금 언론 얘기 연장선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SNS 보도를 그만하자. 애초에 된장찌개 보도도 하지 말고 이거 뭐 누가 이 된장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이것도 하지 말고 SNS는 그냥 각자 보고 말자. 이걸 뭐 맨날 SNS 중계 보도를 왜 합니까? 그만하자 이제. 아니 근데 이제 필요한 정치인의 입장을 올리는 거야. 그건 뭐 기사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뭐 저기 사위가 사준 고깃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에서 이른바 미디어 소용돌이가 오늘 언론 얘기 많이 하네. 미디어 하고 소용돌이가 싶대잖아요, 언론 일어나는 얘기를. 전형적인 방식인데 애초에 이 보도가 된 거는 뭐냐면 조국 대표한테 관심이 있는 매체들이 조국 대표가 나와서 뭐 감옥에서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여기서 가족과 식사를 했다. 이거를 이제 보도하려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의 식기와 이거를 본 네티즌 수사대들이 식당을 찾아낸 거예요. 식당을 찾아냈는데 네. 이 식당은 서초동 설해마을 입구에 있는 굉장히 고급집이다. 그리고 뭐 1인분에 6만 5천 원, 7만 원 하는 집이다. 아휴. 그리고 이거는 3층, 7층 무슨 뭐가 있는데 여기는 이거다. 이거가 이제 SNS에 유통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국이 된장찌개를 먹었는지 된장을 먹었는지 풋고추를 먹었는지 관심이 없던 언론들이 그 뒤에 걸 묻니다. 뒤에 걸 물어서 지금 김민아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겉과 속이 달랐잖아. 야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 올렸네. 이걸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조국 대표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해서 이거를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본질적인, 인신공격적인, 그 다음에 뭐 신상털기 같은 이런 방식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조국만 나오니까 이제 다시 사람들이 리셋이 돼서 야 다시 조국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돌아갔는데 저는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시간대 아닙니까? 집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비교적 지지율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만 지지율도 괜찮았고 이재명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 사면을 하면서 조국이 불쑥 껴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대통령의 선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던 이게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장기 문재인 정부 같은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입니까? 한 4, 5년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실점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된 이슈가 사법적인 처리가 어쨌든 되고 다 지나가서 이재명 정부가 나왔는데 시간이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이게 지금 과제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고급진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네. 정치의 전략. 예. 근데 된장찌개 이거를 보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언론이라는 이 영역에서 가령 조민 씨가 뭐라고 했다. 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조민 씨가 SNS에 뭘 올렸다. 예. 조민 씨가 뭘 올렸대요. 그게 네.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거는 가족들이 뭐 기분 좋으면 SNS에 뭐 올릴 수 있고 알아서들 하는 거지. 그걸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까? 왜 그걸 보도를 해? 그리고 그런 보도를 한 다음에 꼭 옆에 뭘 붙이냐? 평론가 있어. 정윤아 평론가가 있어. 정윤아 평론가가 뭐라고 했대. 그거 내가 뭔 상관이야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야 너무 공감된다. 그걸 또 하고 있어. 근데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는 인터넷용으로 막 이제 올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들 지면 있잖아요. 예. 지면에는 없어요 이런 기사는. 지면에 없어요. 안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기사는 자기들이 쓰면서도 우리 쓰레기 기사야라는 걸 알아요 또. 인터넷에서 소비되거나 네. 온라인판으로 소비되거나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로 쓰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은 기사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쓰면서도 기사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봐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 좀. 잠깐만 그러면은 고급진 담론을 얘기하자. 고급진 담론으로 김한 넘어 기자처럼. 가려고 하고 시사 초토화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언론 초토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웬만해선 특정 프로그램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정치 맛집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조국 된장찌개 또 위선인가? vs 서민은 한우 안 먹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코너 이름이 정치 맛집이고 4명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이긴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이거 너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정도껏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는 죄송하지만 제 과거에도 참 많이 봤던 방송인데 이 정도로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드는데 조국의 된장찌개를 가지고 4명의 평론가가 된장찌개를 가령 뭐 당의 법인카드로 먹었다. 그럼 또 모르겠어. 아니면은 된장찌개를 먹기 한우집을 예를 들면 뭐 비자금으로 먹었다. 그런 거는 공적 토론의 가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된장찌개 먹고 한우 사진 안 올렸다래 가지고 4명이 왜 토론을 합니까 그거를? 쩝인가요, 쩝? 나 거기 가봤는데. 어디요? 어디요? 한우집에? 네. 나 좀 사줘요, 나 좀. 조국 전 대표가 가본 한우집을 가셨다. 나나 좀 사줘요. 갔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 어딘지 한 번 가봤어요. 난 지금 섭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좀 한번 사줘요, 좀 한우 좀.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박영식 앵커가 사줘. 제가 사겠습니다. 네. 단 30만이 네. 원전이라도 가야. 30만 원 베트남이고 10만에 사요. 10만. 10만에 살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10만.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 살 수가 그리고 또 없. 이제 두 분이 또 올 끌어 올려주셨으니까 네. 가야죠. 10만이든 15만이든. 아무튼 이거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뭐 두 분이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진짜 조국의 언론의 품격을 지키면서 가지 않으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라고 얘기하면 언론의 신뢰는 영원히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품격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것도 읽어주고 갈게. 정치 맛집 영상 클립에 담겨 있는 조국 된장찌개 이 4인의 토론은 해시태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조국, 해시태그 된장찌개, 해시태그 한우, 해시태그 미슐랭, 해시태그 미쉐린. 이게 뭡니까? 난 좀 많이 실망스럽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SNS에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김에 자기가 아는 된장찌개 맛집들 얘기해보자고 해서 된장찌개 파티가 열렸더라고요. 미쳐버리겠다. 자, JTBC가 현재 이제 뉴스 단독으로 내보낸 내용이 바쉐론 사업가 수사 중에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김건희 씨와 연락하던 휴대전화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대요. 바다에 빠뜨렸대요. 해수욕장에 빠뜨렸다. 바다에 쓸려가서 찾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핵심 단서잖아요. 김건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주장한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후원금이라는 거를 김건희가 윤석열을 위해서 요청을 할 때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낸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말을 한 그 전화기를 해수욕장에 얼마 전에 빠뜨렸다라는 얘기를 특검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참 저는 뭐 오늘 이 보도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이 자괴감이 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그 핸드폰이 정말 바다에 빠졌을까요? 바다에 빠졌었더라도 서 씨가 건져오지 않았을까요? 배를 동원해서라도 건지지 않았을까요? 그거가 없으면 서 씨가 비빌 언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서 씨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도록 놔두나. 특검이 정말 경무에 시달려서 아직 서 씨까지 잡기에는 너무 아직 이제 말하자면 잡아야 될 게 많아서 그러는 건가 하는데, 이 수사라는 게 결국엔 공론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검 같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굵직한 중요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서 씨가 이렇게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피의자가 될 분이 유튜브를 개설합니까? 자기 범죄 혐의를 갖고 콘텐츠를 화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자체가 법치에 대한 약간 희롱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특검이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본인이 고백한 것만으로도 일단 뭐 뇌물이든 알선수재든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시계를 대납해 준 거잖아요. 아니 근데 특검의 고충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태균 이 공천 개입, 그 다음에
건진을 통한 통일교회 뭐 이거 한 거 이권 예, 예. 이권 챙겨준 거 예. 요거를 일단 요 세 개 사실 특검이 한 방에 세 개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인데 예. 뭐 자꾸 뭐 이런 무슨 로봇 개 나오고 뭐 자꾸 이것저것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뭐 나올 때마다 수사를 뭐 계정 하나씩 파가지고 뭐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 예. 나올 때마다 계정 하나씩 파고 뭐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특검 원래 그 특검법에 써 있는 리스트 중에 아직 손도 못 댄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직강에도 많이 남아 있죠. 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씩 터지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런 면이 있는 건데 네. 그런 빈틈을 제가 볼 때는 이 서모 씨가 잘 파고들고 있는 거다. 네. 제가 계속 의문인 게 본인이 먼저 떠들어 버리잖아요. 계속 나와가지고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나올 때마다 이제 기상천외한 패션 센스를 자랑을 하면서 예. 자꾸 뭐 혼자 얘기를 하고 뭐 내가 뭘 했다 이런 거를 잔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은 이 더미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해도 되는 거를 예. 막 얘기해서 정보를 여러 가지를 막 뿌려놓고 예.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감추는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감추는 거고 그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를 사실 그게 실제로는 특검이 찾고 싶어 할 만한 거는 감춰놓은 채로 그거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21세기에 그런 식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 이거- 없다. 구속될 거예요.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의 문제지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언론 얘기 많이 하는데 미디어 환경이 정말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예를 들면 명태균 또 초창기 때부터 느꼈는데 아, 또 갑자기 저도 네. 부글부글하네요. 이 피의자들이 직접 말하자면 유튜브에 나와서 아. 자기 시각 위주로 막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막 이게 조회수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하자면 채널들을 통해서 이 피의자를 만나러 가고 이 피의자는 언론이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니까 난 니네는 싫고 내가 나 혼자 1시간 반 그냥 1시간 말해버릴 거야. 뭐 이렇게 가는 환경이고 특히 이제 이 서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에 그들이 보기에 취사 선택한다는 언론은 건 뭐냐면 무슨 뭐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무슨 생일 선물을 받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범죄 혐의 중심으로 이거를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영향력만 과시하고 내가 이 정부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표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막 협박하고 대국민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만 중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 씨가 전형적으로 그거보다도 훨씬 짜치게 말하자면 사람 하루하루 이제 말하자면 뗄감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서 씨가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우주청도 만들자고 했다고 하고 맞아요. 본인이 갑자기 왜 관급에만 납품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 바꿨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 로봇계를 결정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갖다 준 거는 그렇게 패션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다는데 갖다 준 거는 그 시기뿐인지 그렇죠. 뭐 이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좀 혼탁해졌다, 혼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전략이 윤석열 정권이면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는 대상이 정권 핵심이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면 그게 결국은 떠들어대가지고 정권이랑 딜을 해가지고 푸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게 먹히지만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김건희인 것이고 예. 저는 잡혀간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아까 이제 조국 된장찌개 토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언급을 했는데 명태균 때도 그랬고요. 서성빈 씨도 그렇고요. 가장 먼저 데뷔시켜주는 곳은 그곳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거 문제가 된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라고나 하나 이런 분을 출연시켜가지고 언론이 얻을 게 많을까 아니면 피의자로 분류될 법한 피의자인 사람이 얻을 게 더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후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는 뭐 패널 장사를 넘어서 피의자나 이 수사 대상을 가지고 이제 그 조회수 장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이제 좀 금기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험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시키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보도 가치가 있는 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뭔가를 고백을 했다든지 고백을 실제 했다고 하죠. 뭐 나는 양아치짓 좀 했어. 내 그 윤석열 팔아가지고 내가 그 시계를 또 하나 근데- 샀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이 저널리즘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이 제한적으로 따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만 출연시켜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라이브로 그냥 얘기하게 두면서 그죠. 요렇게 그것을 생중계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이제 한계가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예. 조회수 외에는 사실 그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네, 우리 사회가. 예. 네. 총통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만세. 오. 아주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 방송을 즐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명 넘으면 하겠다고 했죠. 네. 정치야 시장의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함께한 블레드는 이오지오입니다. 고급 소재, 고퀄리티,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고급 소재, 고퀄리티의 진심입니다. 트렌드가 아닌 편안함과 오래 입을 수 있는 무제 티셔츠를 만드는 게 이오지오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품의 특징은 일단 목 늘어남을 방지한다라는 거. 목이 짱짱하다. 짱짱하다. 뒤에 목이 매우 짱짱하다. 밴드도 들어가 있다. 뒤에 밴드도 들어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 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밴드가. 이거 보이시죠? 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밴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목 라벨 부분에 굵은 띠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티셔츠는 목 늘어남 방지가 되는 이오지오이다. 그래서 오래 입어도 탄탄하고요. 100% 순면 원단. 제복 마감도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런 마감이 좀 더 잘 보여야 될 텐데, 예. 이쪽에 보면 이런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걸 시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로? 이쪽에 이런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원단이 굉장히 좋아서 빨래판에 비벼서 빨아도 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건조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조기 사용하면 야. 보통 이런 면이 다 줄어들잖아요. 쫄치되죠. 쫄티되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건조기 사용하면은 보통 한 치수 정도 줄어든 다음에 그 이후로는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상품의 경우에는 한 치수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꼭 말씀드리라고 하네요. 원래 가격이 29,900원인데 정치야 시장 첫 기념으로 18,900원. 예, 일주일간 18,900원에 18,900원. 1,000만 원이요? 아니요. 18,900원에 여러분들에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18,900원. 18,900원에 이오지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거의 매일 이제 아마 광고하게 될 텐데 이오지오 상품 색깔별로 뒤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소리 안 날 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렇게 색깔들은 지금 요거 이제 팥죽 색깔 보라색. 색깔 보라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요. 여기 이제 뒤에 살구색이 보이죠? 이렇게 살구색 같은 경우에도 이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살구색. 그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색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연두색. 연두색. 예, 이런 색깔도. 이오지오. 이오지오. 고급 샤스. 고급 티셔츠 18,9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9,900원인데 첫 광고 기념으로 저희가 18,900원에 여러분들 모시고 있으니까 뭘 입어도 어차피 다들 마음에 드실 만한 퀄리티니까요. 한번 구매해 보시고 많은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 이오지오인지 모르고 네. 처음 딱 봤을 때 네. 에이고인 줄 알고 에오지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이고로 보셨구나. 에이고 네. 어떤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야 상표가 에이고 야 우리 이게. 사장님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오지오였다. 이오지오였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더보기란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야 그래도 우리는 광고를 하는 찰나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시진 않네요. 그래도 뭘 광고하는지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네. 쟤네 왜 저러는지. 예. 이오지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오지오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 정치야 시장에 또 도움이 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이오지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고지고가 아니고 이오지오입니다. 여러분들. 이고지고가 아닙니다. 이오지오. 원단은 면 100%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아까 이미 바세론 콘스탄틴을 줬던 그 시계를 선물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그 안가에 갔던 서희건설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따라가 또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김건희의 개인 휴대전화가 공수처를 통해서 통신 기록이 나온 거죠.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일로 아는데 이때 그 시기가 심지어 최은순이 구속된 날로 지금 분석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MBC에서 통화에 대한 그 기록을 쭉 한번 나열해봤는데 보니까 김건희가 최은순 변호인하고 저녁 6시 반쯤에 또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게 해당 유사한 시각에 또 전화를 하고 윤석열은 또 김진우와 바로 이어서 주진우와 통화를 끊고 나서 6시 48분쯤에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주진우와 6시 50분쯤에 또 윤석열이 김진우와 통화를 끊고 나서 또 전화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윤석열이 주진우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측근들과 이딴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기록에 우리가 아까 그 공수처가 분석했던 그 통화 내용 중에는 주진우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예, 그런 비서관들에 대한 통화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김건희는 자신의 그 엄마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뭐 주진우뿐만 아니라 이시원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다 최혜병 사건과도 연관이 되지만 김건희가 자신의 엄마 구명 로비나 이런 것들에게도 또 상당 부분 신경을 썼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여기가 라인이 뭐 그 로펌 윤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건이의 로펌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펌. 예, 그러니까 이 만약 그 시기에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주진우나 이시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여사가 뭐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통화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거기 보면은 과거 범정이라 불렸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생성했던 문건을 보면 그때 최은순 씨 관련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생산을 하잖아요. 수정관실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검찰 조직이 수정관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수사정보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기획을 딱 해가지고 요거를 검찰총장이 판단하는데 저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왜 최은순 관련 건을 이거를 법률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왜 이걸 문건을 쓰고 자빠져 있느냐. 네. 이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총장님이니까 총장님의 언론 대응, 총장님 건과 관련해서 언론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먼저 만든 거에 불과해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웃기는 얘기죠, 그거는. 그쵸. 그걸 왜 수정관실이 왜 만들며 그렇죠. 그리고 만든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데 그 언론 대응 얘기가 아닌데 예. 근데 그때도 결국은 뭐냐? 검찰총장 대검 조직이 검찰총장에게 대검 조직이 이게 사실상 로펌화돼 있구나. 그거를 알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구조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대로 유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로펌을 이용한 분이 지금 위대하신 윤석열 황제님이 아니고 네, 김건희. 황후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꾸로 되돌려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수정관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배경 중에 과연 당시에 김건희 사모님이 없었겠느냐. 사모님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수정관실이 그런 거 만들었겠느냐.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검사 시절부터 이루어져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다. 이것은. 그렇죠. 야, 근데 이 정도쯤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정권 이름을 김건희 정권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뭐랄까 개인 전화로 다수의 비서관들과 통화를 하거나 뭐 윤석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휘하 있는 비서관들이랑 통화를 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김건희도 뭐 예를 들면 주진우와 통화를 한다라든지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과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거기가 다들 어쨌든 뭐 거기 포함해서 그 과장이었다가 용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 이름 뭡니까?
그 이원모. 네, 이원모. 포함해서 네. 다 말하자면 공천을 또 뒤에 받거나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가 실패하거나 다시 돌아오고요. 하거나 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김건희 정권이라고 얘기했지만 공천도 또 누가 한 겁니까? 김건희요. 예, 그거를 예를 들면 김건희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면 김건희의 어떤 법률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봐줘서 그다음에 김건희가 속 시원한 사건 조국을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어떤 공천은 또 누가 한 거냐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슈인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진짜 그 김명태균의 주장 중에 50대 50 뭐 인사권이나 공천권 나누기로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 부분 좀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명태균 씨가 뭐 과장은 있지만 방향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아예 없었는데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과장은 있었겠지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인지했을 수 있죠. 이 권력은 정권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거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뭐 뭡니까? 국방하고 외교는 윤석열이 하고 내치는 뭐 김건희가 하고 이런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네. 네. 분권형 나름 대통령의 상당히 새로운 가정 분권형.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네 이게. 나름 권한을 또 나눴어요. 인사는 윤석열이 하고 네. 인사 검증은 사주랑 관상으로 김건희가 하고 뭐 이런 겁니까? 야, 분권형이네. 예, 정말. 자, 그리고 뭐 이제 수사 상황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저희가 정리하고 두 분 보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 한덕수 소환 조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조사를 했는데 뭐 파악돼서 나온 내용을 보면 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 해제가 되고 나서 바로 통화한 게 한덕수 그리고 당시 행안부의 경찰국장이었던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사람입니다. 네. 박현수 이 사람도 사실 내란의 공범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왔던 것만으로도 저는 박현수나 한덕수 정도는 충분히 소환 조사해야 되고 그 이후에 영장 청구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대목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김민하 평론가님은요? 지금 한덕수 씨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왔잖아요. 네. 그동안 해온 얘기를 보면은 나는 나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한다고 그래갖고 너무나 놀래갖고 그것을 말리느라고 국무회의를 열자고 그랬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나는 말리고 빨리 이거를 국회가 계엄 해제하자고 했으니까는 빨리 받아들이자고 하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데 실제로 특검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계엄합시다. 국회를 막아버립시다. 계엄 의결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 윤석열이 보스고 네. 중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한덕수가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계속 추경호 씨도 그렇고 계속 한덕수와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계속 여기 나오지만 뭐 조율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하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계엄과 관련돼서 방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최소죠. 네. 최소. 근데 컨트롤 타워 역할이나 이런 걸 했다면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셔야 된다. 가셔야 된다. 우리 또 사실 저희 중에 가장 수사 전문가라고 꼽는다면 또 우리 김한 기자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네. 네. 그래도 동의하셨나요? 뭐 우리 중에. 네. 네, 근데 오늘 김건희가 묵비권 쓰고 갔잖아요. 네. 내일 모레 다시 나온대요. 네. 계속 이럴까요? 계속 이러고 있죠. 왜냐면 저는 구속영장 청구될 때 반클리프 목걸이의 역할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백서를 쓸 때 나오겠지만 김건희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가 이전까지 내가 가서 이렇게 진술해야지,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지,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뭔가를 생각했을 텐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간에 나오면서 뭔가 변론 전략이 다 망가져버려. 꼬였나?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러면 본인만 아는 내적 수치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왜냐면 몇 해까지 막 거짓말을 했는데 다 건건이 막혔어요. 갑자기 이렇게 돼.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지렛대가 네. 됐던 것 같고 김건희 뭐 나와서 무슨 진술을 합니까?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누겠죠. 수사 재판에 들어가면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소하겠죠.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지금 뭐 3건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반클리프랑 뭐 시계 들어가면 5건이 될 텐데 가족 비리, 개인 비리,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 이렇게 나눠서 되는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김건희가 네. 그것도 껌껌이 다툴까? 이거는 지금까지로 보면 지금 그렇게 못 갈 수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갈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랑은 달라요. 양형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윤석열과 밀어서 이 일이 실행되긴 했는데 이게 윤석열이 한 건지 김건희가 한 건지 모르겠네.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불충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런 전략을 실행할 의지와 뭐 두뇌와 체력이 다 없어 보인다. 의지와 두뇌와 체력이 다 없어 보여요? 지금 이러면 나가린데 이 상태인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러면 나가린데. 이거 여기서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을 갖고 오면 나가는데. 자, 아직까지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기훈. 아실 것 같은데. 이기훈. 네. 이기훈은 못 잡는 거죠? 못 잡는 거 같은데 지금 오늘 매불쇼 최욱 씨는 심지어 1,000만 원을 현상으로 본인이 걸었더라고요. 박용식도 가오가 있지.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최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터졌네. 네. 저도 좀 가오가 살아요. 있지. 박용식이 돈이 없지. 가오가 돈이 없지. 가오는 있잖아요. 가오만 있지 돈이 없어. 안타깝네. 자 어쨌든 네. 이거는 취재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거 취재 영역은 아니죠. 취재 그러니까. 영역은 아니고 네. 특검이 아니 왜 못 잡는지에 대한 취재가 되지 네.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알 수 네. 없고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예를 들면 국내에 있으면 어디선가 꼬리가 밟혔을 텐데 야 진짜 여기가 어떻게 도망다고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 여러 주가 조작 사건에서 말하자면 근데 이 두 주가 조작 세력이 어떻게 알았지? 의 어떤 키맨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은.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기훈 씨가 뭐 김건희와 연관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지금 말하자면 국책 사업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그 선수로 뛰었던 뛴 예.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가 조작 사건들을 엮었던 이제 말하자면 링커라고 보는 건데 예. 뭐 결국은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직 국내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밀항의 수단이 아니면 예.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밀항을 했다면 그건 진짜 뭐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의 계획이 그랬다고 하면은 이건 뭐 밀항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뭐 확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겠죠. 근데 국내에 있다면은 카드든 핸드폰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넷마블 아이디든 뭐 예.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일절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한번 잠깐 켰다가 껐다는 거 그 빼고는 없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상한데 그래서 대단한 조력자가 있거나 이 조력자가 완전히 이 사람을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가둬놓고 예. 이 사람의 손을 쓰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이 손발이 돼가지고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제가 꿈꾸는 삶이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밀항을 해갖고 뭐 국외에 있다. 걱정이네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곧 잡힌다. 포승줄에 묶여서 예. 우리가 보게 된다. 네, 곧 잡힐 것 같아요.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럼 저희 지금 마무리하면서 제 오른쪽 왼쪽일지 모를 82188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82200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엄지척과 구독 한 번이면 82200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을 깠었어야 돼요 아까. 2000이 못 갔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금 하시죠. 두 분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댓글에 평가가 자자합니다. 너무 자자해서 월요 초토화 시간 정말 언론 초토화, 시사 초토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열어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지오.